퇴근길엔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입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준비를 돕고 계신데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와 관련된 이야기, 또 문재인 대세론에 관한 진단도 해보고요. 반문연대 등 향후 예상되는 대선 구도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이후에 문재인 대세론이 더욱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현재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그런 자세, 좀 이렇게 환호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하여튼,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캠프가 공식적으로 꾸려진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이제 필수 요원들만. 네. 그러니까 일정을 챙긴다든지, 또 공보 지원을 한다든지, 네. 또 정책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필수 요원들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공식적으로 아직 캠프는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요. 네. 상대할 만한 상대 후보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긴 합니다만, 최근 더 많은 관심은 민주당 내의 대선 경쟁을 더 많이 관심 가져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내 워낙 또 쟁쟁한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안희정 지사도 있고, 이재명 시장도 있고요. 네. 최근에 점점 안희정 지사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띄고 이런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도 안희정 지사를 살짝 이렇게 띄워주는 듯한 발언들도 나오고요. 네. 지금 문 전 대표의 지지율 차이나 이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문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네, 불안해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나 또 이재명 시장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자산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행동이나 말이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저는 그런 반응들이 있다고 보고요.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당의 외연을 더 확장하고, 네. 또 두 분이 문재인 대표나 안희정 지사나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의 대표의 지지율은 빠지고 안희정 지사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런다면은 좀 비상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만, 두 분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더 쏠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경계할 대상은 아직은 아니다. 오히려 정권 교체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쏠리는 듯한 것에 반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네. 반 전 사무총장 불출마 이후에 문 전 대표 지지율의 어떤 반사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느끼십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저희들이 반사이익을 봤다기보다는, 네, 이미 그 전에 국민들께서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 전 총장을 축으로 하는 제3지대론이라든지, 네, 하는 이합 집산의 가능성,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불투명성이 있었거든요. 불확실성, 모호성. 근데 그거를 국민들께서 제거를 하셨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제거했다는 게 뭘 제거했다는 건가요? 반 전 사무총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네, 뭔가 이것이, 이 판이 정권 교체라는 확실한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약간 모호해질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께서 제거를 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대선의 구도를 보다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조금 더 간결하고 명료해지면 좋겠습니다만, 반 전 사무총장이 사라지자마자 오히려 야당 측, 특히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와도 문재인과는 손 안 닿는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반 문재인 연합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그 다른 정당, 다른 후보들의 강한 공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위 후보를 향해서 네. 얼마든지 공세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눈여겨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국민들은 뭘 원하고 있냐면요. 국민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 탄핵은 이미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정권 교체도 결정을 했습니다. 예. 마음으로. 모든 지표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뭘 원하시냐면 정치공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라를 새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적임인가? 예. 누가 적폐를 청산할 적임인가? 누가 내 삶을 바꿔줄 진정한 사람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면밀하게.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쏟았어요. 예. 국민들로부터 그건 저는 호응을 얻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정말 열망하고 있는 정말 민생을 누가 해결하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문재인 대표가 그 부분에 가장 진정성 있게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 청와대나 검찰이나 국정원 개혁 방안이라든지 재벌 개혁 방안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든지 또 4차 산업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지금 하신 그 부분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실성이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네. 이렇게 다른 후보들 혹은 야당의 공세들이 너무 거세졌을 때 문재인 대표에게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지는 않을까요? 너무 거세게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만약 공격을 한다면. 지금 국민들은요, 우리 역사상 유례 없는 탄핵이라는 어떤 그런 민심을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태풍. 아하. 그 태풍을 넘는 어떤 공학이나 이합집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태풍을 이겨낼 어떤 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공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저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마음속으로 이 엄청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공세는 국민들께서 가볍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가장 지금 어쩌면 문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대선은 자신과 문재인의 대결이다. 그리고 자신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강한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문 전 대표는 그 경쟁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 전 대표님은 이제 2012년에 그 대선 때만 도와주셨던 그런 인연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 새정치라는 그런 큰 화두를 던지시면서 지금 계속 행보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구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전 대표님이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문을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그 구도보다도 문 전 대표 측에서는 안 전 대표를 경쟁자로서 얼마나 강한 경쟁자로 보십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협할 만큼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좋은 경쟁자이고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는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서는 문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 비등비등한 관계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여전히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요. 어제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재 문 전 대표 지지율이 35% 정도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65%가 있는데 구태 정치 세력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세력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런 구태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가 연대를 한다면 그 65%는 안철수가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중심의 정치 교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낙관적인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저는 비난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기대하실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그런 정치 공학을 이미 관심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국민의당 입장을 정치 공학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국민들은 아까 이제 연대라든지 반문 연대라든지 기문 연대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리는 건데 국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걸 누가 제일 잘할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차츰차츰 마음을 정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내 우리 당의 경선이 끝나게 되면 아마 그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문재인 대표 쪽으로. 그 당내 경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 전 대표의 가장 단점 중에 한계 중에 하나를 확장성으로 보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더 큰 확장성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종종 들리던데요. 확장성에 대한 아쉬움은 어떻게 보십니까? 확장성 얘기가 한동안 굉장히 문재인 대표를 괴롭히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철진한 이야기가 됐다고 봅니다. 아, 그러십니까? 확장성이라는 것은 결국 가능성이거든요. 네.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확장성이 가장 큰 것 아니겠는가. 지금 이제 보면 양자 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4자 대결이든 50% 훌쩍 넘거나 50% 근처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고 네. 연령도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도 1위를 하는 그런 조사가 있고 그러니까 지역 세대 연령을 넘어서 가장 큰 확장성을 갖고 있는 후보로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당내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도 문 전 대표를 향해서 확장성 없이는 대세론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에 와서는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이미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다. 그렇죠. 지금은 그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또 혹시나 그 확장성 문제가 아직까지 극복해야 될 난관이라면 김종인 전 대표와는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오히려 확장성이 있다라는 또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럼 바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요. 요즘 말이 상당히 김종인 전 대표요. 당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탈당설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는 그분을 너무나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오실 때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경제 민주화라는 본인의 그 평생의 그 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경제 민주화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한 공체입니다. 네네. 그런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는 곳에 이분이 가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본인의 명분과 맞지 않는 거죠. 네. 그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에 이분은 계셔야 경제 민주화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민주당에 있어야 된다. 당연히 저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김종인 대표께서 탈당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어요. 주변에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 상상력을 과도하게 발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최근에 또 안희정 도지사를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는 계속 각을 세우고 멀어지려는 건가 이렇게도 해석하던데요. 저는 이제 그 안희정 지사가 워낙에 훌륭한 그 정치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덕담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하십니다. 김종인 대표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 몇 차례 이렇게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지사 캠프에 들어가셔서 뭘 도와주시고 이러시는 건 아니시겠죠? 아마 주변에 도와주시더라도 좋은 말씀으로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상원 원내대표도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만약 경선이 실제로 열린다면 예전에 노무현 열풍처럼 문 전 대표를 누르고 안희정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이런 또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서로 덕담이라고 경선 흥행을 위한 덕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당의 경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을 지금 당원들이랑 국민들이 기대하기보다는 매우 협력적 경선을 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누가 집권을 하든 지금 의회 그 의석비를 보면은 다 이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의 득표율, 어느 정도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는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혁 추진의 동력, 새로운 나라 건설의 동력을 거기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당내 우리 당의 경선이 흥행도 물론 성공해야 되지만 성격 자체가
소모적이 아닌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청취자 질문 한두 개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7588님 문자인데요. 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친문 패권은 이미 극복했다는 건가요?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믿게 해줄 무언가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네네. 그것은 아마 문재인 대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네. 실체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그것이 굉장히 분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아마 그 경선 캠프를 꾸릴 때부터 그런 말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네. 아마 면면을 소개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경선 캠프가 밝혀지면 네. 아마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지면 저는 국민들로부터도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문 전 대표가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공식 선언을 하실 거고 언제 공식 캠프를 이렇게 발표를 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뭔가 또 1위 후보인데 막 앞서가는 듯이 보이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다른 후보를 배려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는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늦지 않도록 이달 그러니까 뭐 적어도 중순까지는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1위 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그 화살을 맞을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또 그거는 뭐 1위가 맞아야 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야 될 건 같은데 제가 하나만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개헌 얘기로 또 문 전 대표가 상당히 많은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당선되면 개헌하겠다는 건 지키지 않은 약속이다라고 마치 문 전 대표를 향해 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한 이 부분 뭐 두어 달이면 개헌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문 전 대표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아마 이미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다만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개헌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어렵다. 네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보면 87년 6.29 선언 이후에 현재 헌법, 지금 헌법이 완성된 게 10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넉 달이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큰 뼈대에다가 갖다 이렇게 살을 붙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개헌을 하자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시기와 내용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각제로 하자는 거냐, 대통령제로 하자는 거냐, 뭐로 하자는 거냐. 이 합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네. 그리고 개헌은 절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방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그렇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헌의 내용을 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과연 내 손으로 대통령 뽑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의원 내각제가 맞다고는 봅니다. 네. 그런데 그 국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 뽑는 권한을 어떻게 그거를 내놓으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개헌도 결단만 내리면 두어 달이면 가능하다라는 이 말도 어쩌면 정치공학적인 의미 없는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군요. 아니요. 정치공학적인 문제라기보다요. 예. 그 결단만 내리면이라는 그 전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결단 내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결단 내리는 게 사실상 몇 달에 걸릴 줄 모르는 일인데, 네네. 결단만 내리면 두어 달이면 가능하다. 이거 자체가 대선 전에는 어렵다. 그 밥만 잘 익으면 먹으면 된다 이 얘기인데요. 밥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갑니까? 알겠습니다. 내용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 함께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만 오류에 대한 지적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미렌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직접 집필하신 조왕호 역사 선생님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조왕호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쭉 보셨죠? 네, 예. 일단 간단히 총평을 좀 해주시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보통 검정교과서 그 검정 합격 기준이 70점, 80점대 가야 되거든요. 예.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50점 미만인 것 같습니다. 통과 못하네요. 예, 검정 선생님이 만약에 제출됐으면은 거의 100% 떨어지는 책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오늘 보니까 오류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요. 선생님께서도 최종본 오류 분석에 참석하셨죠? 네네. 확인한 오류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오늘 발표된 거는 오류나 부적절한 서술, 네. 편향된 서술 이런 거 합쳐서 653개를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다고 보고요. 최종본 나오기 전에도 오류가 760건이 나와서 44억 원 정도 들여서 이게 수정한 최종본 아닙니까? 이제 760건 수정했다는 거는 오류를 제대로 못 찾고 이게 중고등학교 합친 거고요. 아하.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공개 안 하고 있다가 네. 이 최종본 나왔을 때 급작스럽게 찾아내가지고 이 통계를 낸 게 이 정도입니다. 그게 순수한 오류만 200개 가까이 되죠. 그리고 653개 정도가 발견됐는데 더 있을 거다. 일단 네. 그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하여간 상당히 많이 됐지만 어떤 편향 서술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수립이나 이런 문제들은 대한민국 수립 이미 부분이요? 이제 문제 지적이 많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고 최근에 발표된 경우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안창호 예. 이 안창호 선생에 대한 오류 같은 거 어떤 오류예요? 안창호 선생님 관련된 건? 안창호 선생이 세 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네. 전에 이제 검토본 나왔을 때는 임시정부 내 지위를 노동국 총판인데 내무총장이라고 네. 오류한 거는 그때 지적을 해줬더니 고쳤어요. 예. 근데 그때 알고 있으면서 지적 안 하고 있었던 이 대한인 국민회라는 게 이제 1910년대에 조직이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초대 회장이다. 중앙총회 초대 회장이다라는 거 써 있는데 안창호 선생님을 초대 회장으로 써놨다 이거죠?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항일 애국지사를 꼽으라면 네. 적어도 5손가락 안에는 드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에 대해서 3군데 집필하는데 2군데서 오류가 났다는 거는 아하. 이 국정교과서가 얼마나 졸속이고 제대로 못 썼는지 이거 하나를 보면 나머지도 알 수 있다. 네, 그렇죠. 일단 쟁점이 되는 또 다른 부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서술은 어떻게? 예, 5.18도 제가 봤는데요. 예. 5.18도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내용적으로 볼 때, 발생 원인을 왜곡하고 네. 있습니다. 마치 전남대생이 시위를 해가지고 그걸 과잉 진압하다가 예. 5.18이 확대가 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전두환 정권이 군사 계엄 사령관 아니고 전두환 그 군부 신군부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광주에 가서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예. 이 시민들을 탄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마치 시 진압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처럼 서술했고 마무리 부분도 무리하게 이제 계엄군을 광주 도청에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임명을 살상하면서 도청을 장악했는데 네. 마치 그것도 이 수습위원회 5.18 수습위원회와 계엄군 사이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아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고요. 많은 내용들이 계속 좀 왜곡되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헬기 사진 얘기도 나왔고요. 예. 조금만 더 얘기하면 사실 오류도 제가 보기에는 발표는 안 됐는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저도 이거 확실하게 확인 안 했는데 5.18 기념재단에 가면은 사건 순서가 쭉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첫 발표가 5월 20일 23시에 광주역에서 첫 발표를 했다고 이 5.18 기념재단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또 시기가 다르군요. 5월 21일 날 발표한 걸로. 아하. 일단 선생님께서는 검정교과서도 집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존 검정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점을 좀 평가하십니까? 기존 검정교과서들은 검정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집필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흥미있게 배우고 쉽게 접근하고 수업을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집필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국정교과서는 현장 교사보다 또 이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또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거 참여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연세가 드셨어도 더 고려해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오류도 많고 부실 논란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졸속으로 집필하다 보면은요. 네. 이런 오류라든가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쉽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새가 없습니다. 네. 이제 좀 말씀 조금만 드리면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정말 네. 죄송한데 네. 저희 지난번에도 이 교과서 문제에서 박정희 정권 미화, 친일파 축소 등 편향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정부에서 네. 수정하겠다 이야기랑 이 부분도 수정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썩 만족스럽게는 안 나왔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예. 박정희 부분은 거의 수정된 게 없고요. 예. 친일파 부분도 이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사람들, 판검사나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외돼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거를 본문 서술로 안 넣고 사료에다가만 그런 걸 넣어놨죠. 결과적으로는 최종본을 보고 오히려 더 실망을 좀 하셨겠어요.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좀 여유있게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 아시죠? 방송 시간이 저희가 정해져 있어서요. 예.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항호 대일호 역사교사 함께 했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뉴스 정면 승부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7시 뉴스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